안녕하세요. 저는 신도시에서 작은 개인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게는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저는 오늘 제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는 시댁의 이야기와 그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어낸 제 이야기도 해보려 합니다. 남들은 부부끼리, 가족끼리 여행도 잘만 가던데 저는 결혼 생활 내내 그 흔한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일만 하며 살았냐면 저희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돈만 못 버는 게 아니라 까먹는 재주가 아주 비상했죠. 남편을 처음 봤을 땐 정말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소개를 받았는데 저희를 소개해 주신 분이 바로 지금은 전 시아버지가 된 분이었거든요. 아버님은 제 가게 근처에서 30년 넘게 인쇄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인쇄소 겸 작은 디자인 사무실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직원이 8명 정도 되는 어엿한 디자인 겸 인쇄 회사기도 했죠. 저도 종종 전단지나 배너, 명함, 현수막 등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곳의 단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이웃이었기 때문에 제가 만든 베이커리류도 종종 들고 가서 나눠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좋게 보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싹싹하고 생활력도 좋아 보인다면서 자기 아들 한번 만나보라고 몇 번이나 권하셨거든요. 자기 아들이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성격도 정말 자상하다면서요. 어르신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매번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한번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정말 말씀처럼 듬직하고 선한 인상에 성격도 수더분하고 좋아 보이더군요. 게다가 학교도 좋은 데를 졸업했고요. 직업은 원래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명문대 출신에 공부도 원체 잘했으니 붙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돈이 적지 않으니 돈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짧은 연애 끝에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할 당시에도 남편은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었긴 한데 시댁에서 도움 주기도 할 거고 또 남편도 2년 안에는 붙을 거라고 호언장담했기에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그에 반해 어머님은 저를 딱히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과거에 구청에서 꽤 높은 직급까지 지내셨던 공무원 출신이었기에 며느리를 선생님이나 공무원으로 얻고 싶었다고 늘 얘기하고 다니셨대요. 그리고 학벌을 좀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문대 졸업에 제빵 사다 보니 어머님 성에는 영 차지 않았던 거죠. 자기 아들은 명문대 출신인데 전문대 나온 제빵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아들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지만요, 그건 제 입장에선 정말 어이없는 소리입니다. 어머님은 당신 아들이 명문대를 나왔다고 자랑하셨지만 명문대 나오면 뭐 하나요? 결국 명문대도 좋은 직업 얻고 싶어서 가는 곳 아닌가요? 명문대는 졸업했지만 정작 그 아들은 자기 밥값조차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시험 준비만 하는 그런 남자였는데 말이죠. 남편은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도 했었는데 그때 어머님은 동네방네 우리 아들이 명문대 졸업하고 대기업 다닌다라며 자랑하고 다니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6개월도 안 다니고 부모님께 말도 안 하고 때려쳤대요. 적성에도 안 맞고 적응도 못하겠다면서요. 그러면서 차라리 공시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더군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그래도 공부는 잘하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저를 소개해줘서 저랑 결혼도 했던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남편이 붙었냐고요? 아니요. 몇 년 동안이나 했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시험이 무서운 게요. 한 번만 더 하면 붙을 것 같고 또 한 번만 더 하면 붙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나 봐요. 결국 6년 넘게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남편은 제대로 된 직업도 돈도 안 벌어왔던 거죠. 제가 실질적인 가장이었고 좀 부족한 돈은 말씀드리면 시댁에서 도와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주변에선 저보고 남편은 무슨 일 하느냐 물어보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대답해야 했는데 그게 좀 민망할 때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다가 남편은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하라고 설득했고 남편도 안 된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그 후에 사업을 한다고 했고 시부모님은 그거라도 해보라고 돈도 대주셨는데요. 사실 그 사업 아이템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행하던 VR 게임 사업인가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너무 유행하는 아이템이기도 해서 저는 좀 아닌 것 같다고 말렸죠. 그런데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돈 대주는 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며 그리고 무조건 잘 될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초반엔 잘 됐죠. 그때 한창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다 보니 잘 된 시기도 있었고 남편은 그것 보라며 거들먹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행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지나가나요? 초기만 반짝 잘 되다가 결국 잘 안 됐죠. 안 되면 빨리 접기라도 해야 하는데 사장님이라는 허울은 좋았던 건지 꾸역꾸역 버티다가 결국 초기 사업자금 다 날려먹고 빚까지 생겼습니다. 그걸 옆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던 저는 속이 뒤집어졌죠. 남편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시댁이 잘 사니까 시댁에서 좀 도와주니까 낫지 않냐는데 차라리 시댁 도움 안 받아도 되니 남편이 온전히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이끄는 게 맞는 거죠. 남편은 철딱서니가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가게 월세도 못 내면서 가게에 있는 VR 기계로 자기 친구들 불러서 게임이나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시댁에 매번 손 벌리는 것도 얼마나 염치 없고 민망한가요. 결국 생활비는 내가 다 번다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일했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케이크 주문을 받고 굽고 포장하며 제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인건비 아껴가면서요. 보다 못한 제가 제발 사업 좀 그만두고 취직하라고 단돈 100만 원이라도 좋으니 스스로의 힘으로 벌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도 생각이 있다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걸 기분 나빠했죠. 결국은요. 그 VR 게임방 빚만 남기고 폐업했습니다. 아버님은 차라리 인쇄소로 들어와서 인쇄일 배우라고 하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았죠. 나중에 물려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남편은 싫어하더라고요. 자기가 명문대 나오고 공부도 오래 했는데 결국 아빠 및 인쇄소 일하는 게 너무 아깝답니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러더니 그 뒤로 또 정신 못 차리는 아는 형과 동업을 하겠답니다. 저는 그러지 말고 아버님 밑에 들어가서 일 착실하게 배우라고 설득했어요. 번듯한 인쇄소에 작지만 디자인 회사까지 끼고 있는데 거기서 일 제대로 배우는 게 낫다고요. 그런데 남편은 인쇄소는 하다 안 되면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었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요. 혼자 살면 그런 거 다 해보고 도전해봐도 좋습니다.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준다는데 얼마든지 해도 되죠. 문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와이프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런데도 남편은 여전히 철딱서니 없이 행동하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면서 저는 아버님이 이래서 나를 며느리 삼고 싶어 했나 싶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공부는 잘해도 세상 물정 모르고 철딱서니도 전혀 없으니 그런 자기 아들 대신해서 생활비 벌고 가정을 건사해줄 그런 며느리를 원하셨던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대신 아들 뒷바라지 해주고 챙겨줄 여자요. 물론 선택은 제가 했지만 그 생각을 하면 속이 갑갑해지더라고요. 남편이 마냥 해맑고 착하고 서글서글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살아보니 속 터졌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남편은 아는 형과 함께 동업도 한다고 했는데요. 네, 역시나였습니다. 동업은 무슨 사기 같은 거였어요. 그 아는 형이라는 사람은 저희 남편을 이용만 한 거더라고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니 뭐니 핑계로 돈 야금야금 타내고 결국 제대로 된 일 한 것도 없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사업도 아니죠. 그냥 사기였습니다. 동업까지 했던 그 형님이 남편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게 한 뒤 그 모든 사업 자금을 들고 그대로 해외로 도망가 버렸거든요. 남편은 뒤늦게서야 제 앞에서 그걸 다 털어놓으면서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더군요. 그동안 남편이 사고를 쳐도 사업병에 걸렸어도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내 아이의 아빠니까 꾹꾹 다 참아왔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평범하고 하루하루 희망차게 살던 제 인생까지 힘들게 만들고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미안해. 내가 정말... 됐어. 그 말 이제 지겨워. 당신 사업한다고 그동안 돈 한 푼 벌어오는 거 없이 살았던 거 알지? 돈도 엄청 끌어쓰고. 나는 당신이랑 결혼해서 내 몸 부서져라 이랬는데 결과가 뭐야? 결국 빚더미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지쳐. 저는 그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에게 진심으로 실망을 하게 되니 못 살겠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남편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존경하는 마음은커녕 모질이 같아 보이는 겁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하려고 당신 만났어? 내가 당신 부모야? 내가 뭐라고 했어? 그전 VR 사업도 하지 말라고 했고 이번에 것도 하지 말라고 했지. 아니면 최소한 그 형님이라는 사람 어떤 인간인지 제대로 알아보라고 했지. 근데 당신 뭐라고 했어? 그 형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못 믿느냐. 무슨 학교는 어디 나오고 외국에서 무슨 사업을 성공시키고. 아니 상식적으로 이미 그렇게 자수성가로 성공했다면서 돈 몇천 없어서 당신한테 빌려달라고 하겠니? 당신은 학창시절에 공부도 잘했다면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안 들어? 나 진짜 이제 못 해먹겠다. 제 말에도 남편은 입이 대빨 나와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내가 비록 사업에 실패를 했지만 내가 일부러 그랬어? 그 자식이 각 잡고 사기치는 걸 내가 무슨 수로 당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아직도 남 탓이야? 와, 진짜 하나밖에 없는 와이프까지도 나를 이렇게 괄시하고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못 살겠다. 나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무슨 사춘기 아들도 아니고 저도 속에 채기라도 얹힌 것처럼 갑갑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얼마 뒤 저는 가슴 철렁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 길로 나가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라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시도에만 그쳤을 뿐인데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식겁을 했죠. 저는 놀라서 병원으로 뛰쳐가고 역시나 연락을 받은 시부모님도 병원으로 왔습니다. 누워있는 남편을 본 어머님은 눈이 돌아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따지셨죠. 네가 우리 아들 보고 뭐라고 했지? 네가 뭘 했다고 내 아들을 잡길 잡아? 니네 부족한 생활비 어쨌든 우리가 다 대줬잖아.
우리 아들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어. 제가 저렇게 안 풀리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뭐 그렇게 우리 명우한테 도움을 줬다고 애를 잡기를. 하면서 맹렬히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서러웠지만 남편이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에 저도 충격이 꽤나 컸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도 한편으론 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심했나 싶기도 했고요. 남편이 회복되고 나서 아버님은 다시 얘기하시더라고요. 딴짓 그만하고 팔만 나으면 그냥 인쇄소에 와서 일 배우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며칠 뒤에 아버님 인쇄소에 출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아버지 회사 출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겠다고 하고 그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아버님 인쇄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그나마 마음을 잘 잡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에도 드디어 평온이 찾아왔죠. 남편이 꼬박꼬박 일하러 나가고 월급을 받아온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년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맘때 아버님은 이래저래 일이 많다고 인쇄소를 비울 때가 많으셨기에 남편이 거의 사장처럼 운영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이제야말로 우리 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단골 손님은 손님이기도 하지만 저희 딸아이의 친구 엄마이기도 합니다. 딸들끼리도 친한 데다 원래부터 저희 빵집 단골이기도 해서 가깝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한동안은 가게에 안 왔는데 모처럼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갑게 인사를 했죠. 세연이 엄마, 오랜만이에요. 왜 요즘 잘 안 왔어요? 아, 그냥 이래저래 좀 바쁘기도 하고. 그렇구나. 빵 사러 오신 거예요? 예, 세연이 먹을 거 하고 좀 사갈게요. 네. 아, 그리고 이 케이크는 계산할 필요 없고 세연이랑 집에 가서 같이 드세요. 신상품으로 만들어 본 건데 맛있게 괜찮아요. 저는 제가 만든 케이크도 선물로 하나 포장했죠. 아유, 팔아야 되는데 뭘 이런 걸 줘요. 신상품으로 만든 거라 아직 가격도 안 정했어요. 한번 드셔보시고 나중에 후기 좀 들려줘요. 어떤지. 그런데 제 말에 그 손님분은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저는 좀 어리둥절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못 살아. 미소 엄마가 이렇게 착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속이 상해서 정말. 네? 실은 내가 한동안 빵집 안 온 이유가요. 도저히 미소 엄마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제 얼굴을요? 왜요? 저는 그 손님이 당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맞나 아닌가 싶고, 남의 집 일인데 오지랖인가 싶고,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또 내 성격에 아무것도 모르는 척 미소 엄마를 대하는 게 쉽지 않겠더라고.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미소 아빠 말이에요. 저희 남편요? 요즘 좀 안 이상해요? 네? 갑자기 저희 남편 얘기를 하니 어리둥절했죠. 아니, 실은 우리 세연이가. 세연이는 그 손님의 딸입니다. 저희 딸의 친구기도 하죠. 그런데 한다는 말이 세연이가 저희 남편이 어떤 여자와 허리에 손을 두르고 가는 것을 우연히 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친구의 아빠니까 세연이가 유심히 지켜보다가 폰으로 몰래 사진도 찍었다고 했습니다. 세연이는 이 이야기를 자기 엄마한테 털어놓았고 세연 엄마는 이걸 저한테 얘기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가게에 못 왔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세연이가 사진도 찍었다고요?
예. 사진 혹시 지금 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영락없는 제 남편이 맞더라고요. 사진을 보기 전까진 세연이가 착각한 게 아닐까 싶었는데 막상 사진을 보니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얼굴도 맞았고 옷도 제가 사준 옷이었거든요. 그리고 너무나도 다정하게 허리를 끌어안고 있는 옆에 여자. 둘은 딱 봐도 보통 사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세연이도 친구 아빠가 모르는 아줌마랑 이러고 다니니 놀라서 사진을 찍은 모양이었죠. 아예 몰랐죠, 미소 엄마? 네. 이 여자 누군지도 모르죠? 처음 보는 여자예요. 혹시 미소 아빠 인쇄소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던가? 아니요. 직원은 제가 다 아는데 이런 여자는 없어요. 그래요? 세연이가 요 근방에서 독서실 마치고 오는 길에 봤다는데 아우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이 사진만 딱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미소 엄마한테 얘기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다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세연이가 미소한테도 얘기를 했나요? 그러진 않았대요. 나도 절대 미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미소뿐만 아니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나도 도울 일 있음 좀 도울게요. 네. 저는 너무 충격적이고 얼떨떨 하더라고요. 남편이 동네에서 어떤 여자랑 허리를 두르고 다니고 그걸 딸의 친구가 목격까지 했다니요. 진짜 미친 게 아닌가 싶었죠.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자식들도 다 있는데 이 인간이 정말 미쳤구나 싶기도 하면서 도대체 이 여자는 뭔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남편한테 따지려다가 일단은 참았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남편과 어떤 사이인지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앞에서는 최대한 티내지 않고 몰래 남편 폰을 뒤졌죠. 뒤져보니 카톡에는 대화 내용이 없고 문자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더군요. 내일 뭐 먹으러 가자, 뭐 사달라, 보고 싶다, 여행 가자 등등 연인들이나 할 법한 대화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대화를 보니 그 여자는 남편이 유부남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와이프한텐 뭐라고 할 거냐, 애들 공부는 잘하냐 등등도 물어본 걸 봤거든요. 뚜껑이 열리고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이 인간이 그나마 정신 차리고 아버님 인쇄소에서 일하면서 가장 노릇 하나 했더니 바람?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하며 이 여자의 연락처를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이틀 정도 뒤에 그 손님, 그러니까 세연이 엄마가 다시 빵집으로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미소 엄마! 네, 세연이 엄마. 나 그 여자 누군 줄 알았어요. 정말요? 인쇄소 건너편 네일샵이 새로 생겼거든요. 거기 여자더라고. 네일샵 사장이요? 네, 지나가다가 새로 생겼는데 손톱이나 받아볼까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예약이 다 차 있어서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내가 거기 지나다니면서 손님 있는 꼬라지를 못 봤는데 심지어 그날도 지 혼자 놀고 있더만 안 된대. 그래서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생각하면서 그냥 가려는데 가만 보니 거기 사장 얼굴이 너무 낯 익은 거예요. 어디서 봤지 하는데 그 순간 딱 생각나더라고. 그 여자 맞아요. 그 말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인쇄소에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저도 인쇄소에는 자주 가니까 8, 9개월 전쯤엔 네일샵이 생겼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 근처를 지나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거기를 볼 때도 많은데 주로 가게 손님은 없고 사장 같은 여자가 항상 누군가와 깔깔대며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장사가 잘 안 되나 보다 하고 지나쳤는데 바로 그 여자였던 겁니다. 저는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고 못 참겠더라고요. 이미 남편 폰에서 증거도 다 확보했고 어떤 년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가게 문을 확 열어젖히자 그 여자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딱 봐도 손님 같지는 않고 몹시 흥분한 게 보이니까 그 여자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어쩐 일로 오셨어요? 손톱하러 오셨나요? 너 최명우 알지? 네? 누구요? 최명우, 바로 옆 인쇄소 운영하는 최명우 말이야. 제가 고함을 지르자 상간녀는 당황한 얼굴로 허리춤에 손을 얹고 따지더라고요. 최명우가 누군데요? 난데없이 쳐들어와서 뭔 헛소리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요. 꺼지라고. 라는데 저는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여자의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뺏기지 않으려고 붙잡았죠. 모르는지 아는지 어디 한번 전화해보자. 이거 안 놔? 남의 폰을 왜 갖고 가는데? 네가 최명우 모른다는데 진짜 모르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이 여자가 미쳤나 정말? 하면서 폰을 뺏으려고 그 여자와 옥신각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싸우다 보니 주변 가게 사람들도 놀라서 보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의 핸드폰을 낚아챘고 통화 목록을 훑어보는 순간 바로 인쇄소 힘꾼 오빠라고 최근 통화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뒷목을 잡았죠. 야, 이래도 몰라? 인쇄소 힘꾼 오빠? 이거 완전 미쳤네. 빨리 안 내놔요? 경찰에 신고할까? 해. 어디 동네방네 소문 한번 내보게 신고해. 어디서 너 방금 내 남편 모른다고 했지? 내가 이 폰으로 전화해볼게. 진짜 모르는지. 하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와중에 폰 내놓으라고 매달렸는데 저는 제빵 사이를 오래 해서 근육도 많고 힘도 세거든요. 반면 그 여자는 깡말라서 희마리도 없어서 상대도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밀쳐가며 전화를 했고 상대방이 마침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귀염둥이 왜?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전화한 줄 알고 통화 상대방이 저렇게 받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몹시 당황했죠. 제가 대답을 안 하자 상대방도 이상함을 느낀 건지 그제야 여보세요, 누구세요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핸드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번호는 제 남편 번호가 아니었어요. 너무 황당해서 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을 확 채가더라고요. 그 여자의 손톱이 몹시 길었기에 저는 손등에 생채기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손등의 상처보다도 방금 본 연락처의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 여자는 저보고 고소하겠다며 악을 쓰면서 꺼지라고 밀쳤고 저는 너야말로 고소 기다리라고 하고 그곳을 일단 벗어났습니다. 너무 놀라고 충격이 커서 좀 어안이 벙벙한 채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날 난리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앞건물이었던 인쇄소에서도 다 알았을 겁니다. 비겁한 남편은 연락도 받지 않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복잡한 기분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바람을 핀 건 증거를 봤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여자의 폰에서 본 그 번호, 그것 때문에 머리가 더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한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뭐 어쩌려고 이러나 싶어서 짜증나더라고요. 이혼을 한다 해도 일단 만나야 될 건데 자꾸만 회피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도 인쇄소로 찾아가서 나와라 마라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간의 답답한 사건이 지난 후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따지시는 거예요. 너는 어쩜 그렇게 무식하고 우악스럽니? 네? 내가 얘기 전에 듣고 창피해서
너가 아주 동네 떠들썩하게 생난리를 쳤다며? 동네 친구들한테 다 연락 와서 알게 됐다. 내가 쪽팔려서 살 수가 없어. 제가 왜 난리 쳤는지 알고 그러세요? 뭐 그 여자랑 우리 명우랑 좀 만났다고? 좀 만나요? 채명우 유부남이에요. 애 둘 딸린. 그 여자랑 바람난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좀 만난 거예요? 유난. 네가 그렇게 우악스럽게 행동하니까 우리 마음 여린 명우가 마음을 못 잡고 저렇게 밖으로 도는 거다. 이럴 때일수록 왜 고상하고 우아하게 해결을 못하니 너는? 고상하고 우아요? 어머님 같으면 그게 되세요? 왜 안 돼? 사람이 마음이 날뛸수록 오히려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지. 어디 무슨 시장통 아줌마 마냥 쫓아가서 생난리를 쳐? 그것도 얼마나 난리법석을 떨었으면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냐고. 너 우리 집 개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야? 어머니, 저한테 어쩜 이렇게 말하세요? 채명우 바람 폈고 그걸 알게 된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들 잘못 키워서 미안하는 소리도 아니고 제가 그 여자한테 가서 난리친 게 부끄러우세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명우 얼마나 착하고 순한 애인 줄 아니? 근데 너같이 억척스럽고 사나운 여자랑 사니까 애가 얼마나 마음 두고 살기 힘들었겠어.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런 인간이 결혼하고 내내 가장 노릇커녕 돈만 날리고 사기당하고 그러고 산대요? 뭐? 웃기지 마. 이게 아주 시어머니한테 이것 봐. 이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다. 똑똑한 우리 명우가 기도 못 펴고 일도 안 풀리는 건 따지고 보면 너 때문이야. 결혼 잘못해서. 그러는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 웃음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머님이 저 탐탁치 않아 하셨어도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러 오신 줄 알았습니다. 제 완벽한 착각이었어요. 예, 어머님 말씀대로 어머님은 저랑 다르게 참 고상하고 우아하신 분이시죠. 아무리 화나는 상황이라도 저랑은 다르게 우아하고 품격 있게 문제 해결하시는 거죠. 너 지금 나 비꼬니? 그럴 리가요. 그냥 어머님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서요. 최소한 나는 너처럼 무식하게는 안 하지. 예, 좋아요. 그럼 어머님이 직접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우아하고 고상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건지. 제가 그날 신랑이 하면서 그 여자 핸드폰을 봤는데요. 인쇄소 힘센 오빠라고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제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걸었더니 제 남편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받더라고요. 그럼 네가 오해한 거네. 우리 명우 아니면? 제가 누구 얘기하는 줄 알고 이러세요. 인쇄소 힘센 오빠가 채명우 아니면 누구겠어요. 제 말에 어머님 표정이 황당한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전화해보니까 아버님이던데요. 그 여자 폰으로 전화를 하니까 아버님이 전화를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귀염둥이 왜? 라고요. 그 상간녀한테 귀염둥이라고 하시나 봐요. 그 상간녀는 아버님을 힘센 오빠라고 하고요. 네, 제가 그때 그 여자 폰을 보다가 멈칫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통화 목록에 인쇄소 오빠라고 되어 있어서 당연히 저희 남편 연락처인 줄 알고 전화를 걸었는데 뜬금없이 아버님이 전화를 받으셨던 거예요. 전화번호도 아버님 거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놀라고 당혹스러웠겠나요. 그날 집으로 와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 상간녀는 저희 남편도 만나고 있었지만 저희 아버님까지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잠깐이었지만 제가 그 여자의 핸드폰을 뺏었잖아요. 그때 봤는데 통화 목록에 무수히 많은 오빠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저희 남편,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고 그 여자가 만나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 하는 여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겉으론 네일샵 한다고 했는데 딱히 손님 있는 건 못 봤고 온갖 남자들 연락처는 수두룩하고 하여튼 저희 남편보다 아버님 연락처가 있다는 게 더 충격이었는데 저도 이걸 어머님께 말해야 되나 아니면 함구해야 되나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와서 제 속을 아주 박박 긁어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열받아서 다 얘기한 거죠. 저는 상황 파악이 안 됐는지 어리둥절해하는 어머님께 그랬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보여주세요. 아버님도 그 여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 같은데 어떻게 하면 고상하고 우아하게 그리고 품격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은 그제야 상황 판단이 다 되신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더니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그게 진짜야? 네, 제가 직접 봤어요. 그게 말이 되니? 너 지금 홧김에 아무 소리나 하는 거 아니야? 니네 아버님이 그럴 사람이야? 저도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미소 아빠 그런 인간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 어머님 표정이란 어머님은 얼굴에 핏기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아들이 바람 폈음에도 며느리만 탓하고 잡으려고 왔는데 사실은 그 상대가 자기 남편하고도 불륜 사이라니 이런 기막히고 쇼킹한 일이 어디 있겠나요. 어머님은 비틀거리면서 갑자기 아버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난데 당신 그 네일샵인 가는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아니, 명우랑 바람났다고 해서 미소애미가 그 가게 가서 뒤집어 엎었잖아. 동네방네 떠들썩 하게. 근데 미소애미가 나한테 그러네. 그년이랑 당신이랑도 무슨 사이라고. 그거 사실이야?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만 말해. 하면서 어머님이 파들파들 떨면서 고래고래 따지시는 겁니다. 좀 전까지 저한테 고상하고 우아하게 해결하라 하시던 어머님인데 참 우습더라고요. 진짜 아니야? 근데 왜 그년 핸드폰에 당신이 저장돼 있어? 뭘 집에 와서 얘기해? 지금 말하면 되지. 오호라, 반응 보니까 뭐가 있긴 한가 보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버님은 전화를 끄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 길로 뛰쳐나가더라고요. 저는 잠깐 어머님을 따라갈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이번엔 어머님이 그 네일샵 달려가서 그 상간녀 머리끄댕이 잡았대요. 인쇄소에서 사람들 와서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그 상간녀가 폭행당했다고 어머님 고소까지 하고요. 저한테 고상하고 우아하게 해결하라던 어머님은 그 누구보다 흥분해서 폭력까지 쓰며 문제를 해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일로 동네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저에 이어 어머님까지 한바탕 난리가 나니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었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여자가 동네에 상당히 많은 남자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뽀록이 났습니다. 부동산 사장, 정육점 사장에 고시 준비한다는 편의점 알바생까지. 그 후에 그 여자는 가게 문 닫고 바로 자취를 감췄죠. 누군가 그 상간녀의 과거를 알아냈는데 원래 업소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점차 들면서 업소 일을 거의 잘리다시피 그만둔 것 같고 그 후로 네일 일을 배웠나 봐요. 그런데 집어넣게 못 준다고 네일 아티스트로 마음 잡고 성실히 일할 생각은커녕 겉으로 가게만 차려놓고 동네 남자들한테 치근덕거리고 만나고 스폰 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손톱 만져주고 비 맞춰주면서 여자들한테 몇만 원 받는 것보다 남자들 적당히 구슬려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뜯어내는 게 그 여자에겐 더 쉬운 일이었을 테니까요. 저번 동네에서 그랬다가 도망 온 건데 저희 동네에서 또 그런 거죠. 그 일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동네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온 동네가 뒤집어졌고 저는 남편과 끝을 냈습니다. 그때 얼마나 오가는 말들이 많았는지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혼하고 제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 없이 저 혼자 아이들을 건사한다는 게 그리 힘든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결혼 생활 내내 거의 저 혼자 벌어서 아이들을 건사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 케어나 집안 살림도 제가 전적으로 책임졌었고요. 오히려 남편이라는 혹만 떨어져 나간 거지 이혼이라고 별반 달라질 것도 없더라고요.
다만 재산분할과 더불어 위자료도 받아냈기에 그 돈으로 제 가게를 좀 더 괜찮은 위치로 이전은 했습니다. 사실 제 가게랑 인쇄소가 가까워서 이혼 후에 껄끄러웠던 것도 있고요. 전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제게 전화를 걸어와 자기가 죽일 놈이고 잘못했다며 이제 와서 매달리더군요. 그 소문이 동네방네 다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심했고 이래도 꽤 타격이 있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아버님은 그 일로 동네 창피하다고 두문불출하고 아들하고도 거의 안 보다시피 하고 지낸다더군요. 남편도 인쇄소에 출근을 안 한 지 꽤 되었고요. 남편은 그때 일을 진심으로 후회한다며 그 꽃뱀 같은 년한테 당했다고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의 아빠로서 당신 역할만 제대로 하라고 나한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혼당하고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돈도 없어서 빌빌거리면서 산다지만 본인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신경 쓸 이유는 없었죠. 그 상간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제 남편,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라 숱한 남자들하고 만남을 가져오고 대가를 받아왔잖아요. 그렇기에 상간에 관한 민사소송은 물론 성매매 관련 조사까지 받으러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물어줘야 되는 위자료도 상당하다고 들었고요. 어쨌든 모든 험난한 일이 끝이 나고 이제야 비로소 다시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난리를 겪게 해서 아이들에게는 많이 미안하기도 하지만 또 그때의 저로서는 최선의 선택들이었어요. 딸도 요즘 저에게 그러더군요. 예전에는 엄마가 늘 피곤해 보이고 항상 지쳐 보였는데 오히려 요즘 제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인다고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서름이 치유되는 그런 기분도 느꼈습니다. 최악의 남편 잘 버렸으니 앞으로는 제 자식들 보면서 제일 열심히 하면서 더욱 씩씩하게 보란듯이 잘 살아가야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과거에 인생에서 꽤나 큰일을 하나 겪으면서 든 생각이 있는데요. 타인에게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하면 결국 그게 나에게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늘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크나큰 잘못이나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뭔지, 또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하는 기업 컨설턴트 일은 긴장도도 높고 바쁠 때는 야근도 많고 업무량도 많습니다. 저는 일이 끝나고 나면 긴장을 좀 풀기 위해 와인을 한두 잔씩 마시곤 했어요. 그러면서 와인을 좀 즐기게 되었는데 집에서 마시다가 나중에는 마음 잘 맞는 친구 하나와 분위기 좋은 와인바 등에도 잘 다니게 되었죠. 그날도 퇴근하고 나서 친한 친구인 유리와 함께 한 와인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알아온 곳이었죠. 그렇게 둘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어떤 남자가 합석 제안을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낯선 남자의 합석 제안을 거부했겠지만 그날은 취기도 살짝 오르고 기분도 들떠서인지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친구는 처음 본 남자 둘과 합석을 해서 와인을 마시게 되었어요. 그 남자 중 한 명이 자신을 강세준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강세준 씨는 키가 크고 얼굴이 남자답게 잘생긴 편이었는데 수려한 외모와 달리 성격은 좀 쑥스러움이 많고 말수도 적더라고요. 그게 좀 의외라고 생각했지만 또
또 한편으론 술자리에서 처음 보는 여자들이랑 자연스레 합석까지 할 정도면 이 남자들 선수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긴 해도 어쨌든 친구와 저도 가볍게 술자리를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서로 어떤 일을 하느냐 얘기도 나왔는데 강세준이 자기는 이비인후과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시구나 하면서도 솔직히 말하자면 100% 그 말을 믿은 건 아닙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고 우연히 합석하게 된 술자리일 뿐이잖아요. 여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직업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저와 제 친구는 솔직하게 직업을 얘기했고 그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술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강세준이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제 명함도 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강세준 명함에는 정말 이비인후과 의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의사였나? 생각하며 제 명함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강세준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강세준 하는 말이 저한테 한눈에 반했답니다. 저랑 친구가 원래는 그런 데 가서 다른 여자들하고 합석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정은 씨가 너무 제 이상형이라서 제가 친구한테 합석 좀 얘기해보라고 부탁을 한 거였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제가 그렇게 예쁘거나 잘난 외모도 아닌데 저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랬다고 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또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날을 계기로 강세준과 저는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만나기도 했습니다. 강세준은 아는 선배의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있다고 했고요. 어쨌든 직업도 좋고 젠틀한 사람이었고 강세준과 저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잘 만나오게 되었습니다. 만날수록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모도 괜찮은데 성격도 수더분하고 좋은데다 직업도 좋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하다 싶은 그런 사람이었죠. 무엇보다 저를 너무 사랑해 주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9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슬슬 시작하면서 하루는 강세준이 혼자 살고 있다는 집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강세준은 잠깐 급하게 병원에 가봐야 될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길게는 아니고 잠깐만 갔다 와야 된다고 하면서 저보고 집에 잠깐만 좀 있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 편하게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강세준은 저보고 혼자 영화라도 좀 보고 있으라면서 말을 하고 급하게 나갔죠. 저는 처음엔 거실에 좀 앉아 있다가 좀 무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방 쪽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방에는 강세준이 자는 침대 하나랑 책상 그리고 서랍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랍 제일 아래 칸에는 졸업 앨범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너무 궁금한 겁니다. 남자친구의 졸업 사진이라니 한 번쯤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 앨범과 대학교 졸업 앨범을 꺼내서 보게 되었죠. 그런데 처음에 쭉 찾아보는데 강세준이라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뭐지? 싶어서 다시 보는데 역시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이 아니라 얼굴로 찾아보니 강세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은 강세준이 맞는데 이름은 강세준이 아니었고 강종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앨범도 마찬가지고요. 강세준이 아니라 강종민이었네. 그럼 개명을 한 건가 싶더라고요. 강세준에게서 개명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좀 의아했죠. 어쨌든 그렇게 저는 앨범을 다시 넣어두고 거실로 돌아왔는데 마침 강세준이 돌아왔더라고요.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괜찮아. 뭐 하고 있었어? 나
사실 자기 졸업 앨범 좀 구경하고 있었어. 그런데 자기 개명했어? 강세준이 아니고 강종민이던데? 개명은 왜 한 거야? 그런데 그 순간 강세준 눈빛이 확 변하더니 저를 확 쳐다보는 겁니다. 저도 그 순간 좀 당황했죠. 앨범을 왜 봐? 어? 아, 저는 자기도 없는데 방에 들어가서 앨범을 본 사실 때문에 강세준이 기분 나쁜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결혼을 앞둔 사이고 연인 사이라고 해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싶었죠. 미안해. 그냥 별 생각 없이 방 구경 들어갔다가 있어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죠. 강세준은 가만히 있다가 다시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너무 정색했지. 아니야, 내가 실수한 거지 뭐. 결혼 앞둔 사이에 볼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좀 너무 그랬네. 미안해. 강세준은 다시 예전의 그 다정한 얼굴로 돌아와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개명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명은 사실 좀 이유가 웃긴데. 뭔데? 우리 엄마 때문에 했어. 어머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실은 사주 같은 거 좀 좋아하시거든. 강종민이라는 이름이 나한테 엄청 안 좋다고 개명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 아, 그러셨구나. 실제로도 강종민이라는 이름 때문에 살 때 건강도 많이 안 좋았고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있었거든. 어머, 정말? 그래서 엄마가 좀 알아보셨던 것 같아. 뭐 미신이라고 해도 그런 거 아예 무시할 만한 것도 아니잖아. 그럼 어머님 입장에선 더욱 그러셨겠지. 그래서 개명을 한 거였구나. 근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강종민이던데. 그럼 졸업하고 나서? 학교 졸업하고 나서 레지던트 시절에. 아, 그렇구나. 실은 내가 개명 전 얘기하는 걸 안 좋아해. 미신이나 사주 이런 걸 맹신하는 건 아닌데 강종민이었을 때 이래저래 좀 안 좋았거든. 강세준으로 이름 바꾸고 나서 다 좋아진 것도 있고 강종민이라는 이름이 거론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아까도 내가 좀 예민했었나 봐. 그렇구나. 나도 앞으로는 그 이름은 얘기 안 하도록 할게. 고마워 자기야. 강종민이라는 개명 전 이름을 처음 말했을 때 확 변하는 강세준의 눈빛이 기억에 남기도 하고 좀 쎄하기도 했지만 이유를 듣고 나니 이해가 됐습니다. 강세준은 강종민이라는 예전 이름을 특히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았기에 저도 앞으로 굳이 개명 전 이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아니면 조상신이 저를 도운 건지 그 일이 있고 2, 3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도 강세준도 일이 좀 있었기에 카페에서 나란히 앉아 각자 노트북으로 일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친이 화장실 간다고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이었습니다. 갑자기 카페 와이파이가 끊겼는지 제 노트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친 노트북도 끊겼는지 잠깐 확인을 한다고 마우스를 움직였는데 꺼져 있던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메일함이 화면에 나왔어요. 아마 강세준이 좀 전에 메일함을 확인하다가 자리를 비운 모양이었죠. 그런데요. 그 메일함에서 저는 아주 이상한 메일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이요. 강종민 네가 그렇게 잠수 타면 내가 못 찾을 줄 아냐? 이 쓰레기 자식아. 였거든요. 강종민이라는 강세준의 옛날 이름이었고 그 제목이 너무 살벌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던 차에 강세준이 돌아왔고 저는 일단 모른 체를 했습니다. 남친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와서 이런저런 일을 했죠.
저도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로는 그 메일이 뭐지?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남친이 담배 때문에 다시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재빠르게 메일함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안 되는 그 사이 그 메일은 사라져 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휴지통으로 들어갔더니 그 메일이 있는 겁니다. 강세준이 휴지통에 버린 것이었죠. 자극적인 제목을 써서 클릭을 유도하는 스팸 메일일까? 그런데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복잡한 기분으로 그 메일을 클릭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이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종민, 네가 내 동생 죽여놓고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너 찾아낼 거다. 내 동생의 죽은 원한이 내 꿈에 매일 나타나서 울부짖는다. 그렇게 숨어버리면 다 끝인 줄 알겠지? 매일매일 불안함과 지옥 속에서 어디 살아봐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섬뜩하고도 무서운 내용이었죠. 딱 봐도 스팸 메일 이런 것도 아니고 한철민이라는 평범한 이름의 남자가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 메일을 보낸 남자의 메일 주소를 제 폰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남친이 돌아오기 전에 다시 휴지통에 그 메일을 버렸죠. 남친은 담배 때문에 자꾸 자리를 비워서 미안하다면서 아무렇지 않게 돌아왔고 저도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도대체 그 메일이 뭘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수많은 고민 끝에 메일을 보냈던 한철민 씨에게 메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냥 무시하기에는 너무 찝찝한 내용이었거든요. 한철민 씨의 메일로 나는 강종민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앞둔 사이다. 우연히 그쪽이 보낸 메일을 보게 되었고 고심 끝에 메일을 보내게 되었다. 라고요. 보내면서도 이걸 보내는 게 맞는지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었는데 결국 그냥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답장이 도착했어요. 그 한철민이라는 사람은 강종민 그 자식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 자식은 사람 새끼도 아니라고, 자기를 만나면 그 자식이 어떤 인간인지 낱낱이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만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행동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사람 많은 번화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고 자기는 강종민이 어떤 인간인지에 대한 정보만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면서도 이게 잘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카페에 도착했을 때도 그냥 돌아갈까 싶기도 했는데 그 고민을 하는 사이 한철민 씨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일 보내신 분 맞죠? 안녕하세요. 자신을 한철민이라고 한 사람은 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서슬퍼런 메일을 보낸 것 치고는 수더분하고 사람 좋게 생긴 평범한 사람이더라고요. 다만 얼굴이 좀 수척해 보이고 지쳐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강종민하고 결혼 준비를 하신다고요? 뻔뻔한 자식. 내 동생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본인은 다른 여자랑 결혼까지 하면서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었는지. 그 남자는 한숨을 내쉬며 강종민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사진이나 증거들도 다 보여줬어요. 저는 그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면서 남친이 왜 강종민에서 강세준으로 이름을 바꾼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강세준이 말한 것처럼 사주팔자라던가 부모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를 못했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 모든 이야기를 열변을 토해가며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 남자의 표정은 너무 서글퍼 보이기도 하고
착잡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강종민이 어떤 인간인지 이제 잘 아셨죠?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을 선택한다면 그것도 본인 팔자겠죠. 한철미 씨는 저에게 강종민이 지금 어디 사는지, 어느 병원에 다니는지 이런 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자기가 알아볼 수 있다고 하면서 저를 곤란하게 만들지는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강종민에게 깊은 원한이 있는 것 같았는데도 저를 위해서 저렇게 말해주는 것만 봐도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한철민 씨는 모든 이야기를 끝내고 갖고 온 사진이나 서류를 주섬주섬 챙기더니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한철민 씨가 자리를 뜨고 나서도 한참이나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듣기 전까진 강세준과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좋은 직업에 인물 좋고 성격 좋고 완벽에 가까운 그 남자. 그 남자와 결혼을 해서 꽃길만 걸을 줄 알았죠. 그런데 갑자기 알게 된 강세준의 비밀과 계명에 관한 진실. 저는 머리가 터질 것처럼 복잡했습니다. 그 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강세준은 왜 연락이 잘 안 되냐며 자꾸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했고 계속 고민했죠. 그러다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헤어지기로요. 그런 비밀들이 있는데 결혼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는 강세준에게 헤어지자고 했는데 강세준은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철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그냥 이런저런 안 맞는 면들이 있었다고만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강세준은 제 생각과 달리 저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알겠다며 바로 헤어지겠다고 했죠. 결혼까지 앞두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헤어짐은 분명 제 선택이었지만 그럼에도 너무 힘들고 괴롭긴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친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세준과 헤어졌다고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 모두 몹시 놀라더라고요. 둘이서 곧 결혼 앞두고 있지 않았느냐, 사이도 엄청 좋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헤어졌느냐고요. 저는 파혼 사유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남남인 사람인데 구구절절 남들한테 뒷담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안 맞았고 그래서 헤어졌다 정도로만 얘기했죠. 친구들도 다 안타까워했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강세준과 파혼한 뒤 마음을 추스르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3달 정도 가까이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기막힌 소식을 들어야 했어요. 무슨 소식이었냐고요? 바로 강세준이 결혼한다는 얘기였죠. 그것도 상대방 여자가 혼전 임신을 해서요. 저랑 파혼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상대방 여자가 혼전 임신을 했고 바로 결혼식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랑 파혼하자마자 다른 여자를 만났고 임신까지 해서 초고속으로 결혼까지 한다는 거죠. 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막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랑 만나고 있을 때 이미 양다리였을 가능성도 정말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쿨하게 헤어진 건가 싶어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건 뭔 줄 아시나요? 바로 강세준과 결혼한다는 그 여자가 제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친구 최유리였죠. 그때 처음에 강세준을 만났던 와인바에서 같이 합석했었던 제 친구 말이에요. 저는 강세준하고 헤어졌을 때 친구들을 만나서 파혼 소식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는 당연히 유리도 있었습니다.
유리는 제가 파혼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기도 했어요. 그래놓고 뒤에서는 제 남친이랑 따로 연락해서 만나고 결국 혼전 임신으로 3개월 만에 결혼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고 기막힌 일인가요? 다른 친구들도 그 소식을 듣고 혀를 내둘렀죠. 유리 걔 미친 거 아니냐고요. 제가 파혼했다고 하자마자 앞에서는 위로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바로 제 남친에게 연락했다는 거잖아요.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다 욕을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도 너무 황당해하고 유리 결혼식에는 아무도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 너무 싫다며 안 간다고 한 거죠. 그런데 채유리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황당하게도 따지는 겁니다. 네가 다른 애들한테 내 결혼식 가지 말라고 했니? 뭐라고? 그래. 너랑 사귀었던 세준 씨랑 나랑 결혼한다니까 네가 황당한 건 당연히 이해해. 그런데 너랑 헤어지고 나서 만난 거야, 세준 씨랑 나랑. 너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왜 말이 안 돼? 너 내가 파혼했다는 얘기 듣자마자 강세준한테 연락한 꼴이잖아. 강세준이 너한테 먼저 연락했을 리는 없고 네가 연락한 거지? 아니, 세준 씨가 먼저 연락 왔어. 네가 갑자기 파혼하자고 해서 너무 힘들다고 했고 그냥 친구로서 위로해 주려고 만났다가 서로 좋아진 것뿐이거든. 소설 쓰고 있네. 뻔히 다 보이는데 그러고 싶니? 그리고 너랑 강세준이 언제부터 친구였어? 나 원래 세준 씨랑 친구였어. 그게 아니라 강세준 의사라고 하니까 네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다가 나랑 헤어졌다고 하니 얼씨구나 해서 연락한 거겠지. 뭐라고? 야, 너 말 다 했어? 하고 싶은 말 더 있는데 내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안 해. 강세준이랑 결혼 해.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내 입장에선 네가 얼마나 우습고 측은한 줄 아니? 내가 뭐가 측은해? 내가 강세준하고 왜 헤어졌는지 그 이유를 모르잖아. 그래놓고 신나서 내가 버린 놈 덥석 주운 건데 안 측은하겠니? 왜 헤어졌는데? 어디 말해봐. 싫어. 내가 그걸 왜 얘기해줘? 그것 봐. 말도 못하면서 센 척하지 마. 라는데 코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어쨌든 너랑 세준 씨 인연 안 돼서 헤어진 것뿐인데 다른 애들한테 여론 조성하고 다니지 마. 나 여론 조성한 적 없어. 애들이 알아서 너 보고 남미새 같고 쌍년 같아서 결혼식 가기 싫다더라. 나 암소리 안 했어. 제 말에 채유리는 대답도 못하고 씩씩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가 버린 약혼남 신나서 주워갔으면 그대로 결혼하면 되지. 뭔데 나한테 전화해서 이 지랄인가 싶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끝까지 채유리에게 진짜 파혼 사유에 대해서도 강세준의 비밀에 대해서도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 둘은 예정대로 결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2, 3개월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살면서 다시는 채유리도 강세준도 안 보고 살고 싶었는데 공교롭게 카페에서 채유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채유리는 그새 배가 조금 부른 상태더라고요. 저는 아는 체 하기 싫어서 그냥 무시했는데 채유리가 먼저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와서 마음대로 앉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쳐다봤죠. 잘 지냈니? 여기 앉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가. 우리 서로 얘기할 사이 아니잖아. 이미 결혼했는데 이렇게 차갑게 나올 필요 있어? 그렇게 세준 씨가 아까웠으면 왜 헤어진 거야? 내가 강세준이 아까워서 이러는 걸로 보이니? 참나. 깨 쏟아지게 사니? 그러면 그냥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아. 저는 짜증나서 커피 들고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데 자꾸 따라오더라고요. 왜 이래 자꾸? 네가 그때 그랬지? 강세준하고 파혼하는 이유 따로 있다고. 그게 뭐야?
그게 왜 궁금한데? 네가 지금 강세준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데 내 파혼 사유가 왜 궁금하냐고. 그 말에 채유리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죠. 살아보니 생각보다 별로인가 보지? 아니거든? 세준 씨 다정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잘 살면 되잖아. 굳이 파혼 사유 캐고 다니는 이유가 뭐야? 라는데 뭔가 채유리도 찜찜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좋아. 그렇게 궁금하면 내가 얘기해 줄게. 강세준 본명 아닌 건 알아? 제 말에 채유리는 무슨 소리냐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강세준 본명 강종민이야. 개명한 거 몰랐지? 개명이 뭐가 어때서? 내가 헤어진 이유 개명 때문이거든. 뭐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인간이 왜 개명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 그래서 파혼한 거라고. 그러면서 저는 제가 우연히 강세준 노트북을 보게 된 이야기와 한철민 씨에게 연락을 하고 만나게 된 일들도 모조리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만난 한철민 씨가 나한테 들려준 얘기 너한테 그대로 해줄게. 강세준, 한철민 씨 동생하고 4년 정도 만났대. 그러다가 결혼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는데 동거하자마자 그 여동생이 임신을 했다고 했어. 그런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 강세준의 문제를 알게 된 거지. 의사라서 직업도 좋고 돈도 착실히 잘 모으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같이 살면서 보니까 모은 돈은커녕 빚만 있더래. 알고 보니 강세준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돈을 엄청 날리고 빚까지 졌다고 하더라. 자기 돈만 그런 게 아니라 한철민 씨 동생 명의로도 대출받아서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썼을 정도였대. 낮에는 건실한 의사지만 밤에는 인터넷 도박에 중독된 도박꾼이었던 거지. 그러다가 그 여동생이 그걸 말렸대.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인터넷 도박에 정신 팔려 있을 거냐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근데 중독자인데 말린다고 말려지겠니? 결국 그 여동생이 그만 좀 하라고 강세준 눈앞에서 인터넷선을 잘라버렸다고 하더라. 그런데 강세준이 눈이 돌아서 그 여동생한테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고. 그 일로 여동생은 유산까지 하고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사람까지 좀 이상해졌다고 하더라고. 결혼 앞두고 아이까지 가졌는데 그 남자가 인터넷 도박 중독에 임신한 자신을 그렇게 때렸으니 그 여자 충격이 얼마나 컸겠니. 게다가 강세준은 그 여자더러 네가 네 몸간수 잘못해서 유산한 거라고 오히려 헤어지자고 했대. 결국 그 일로 한철민 씨 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어. 제 충격적인 말에 최유리도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한철민 씨는 그 여자의 친오빠야. 한철민 씨한테는 그 동생이 아니라 자식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 쓰이는 동생이었대. 그런데 결국 여동생이 그렇게 가버리니 얼마나 사무치고 화가 나겠어. 결국 강세준이 근무하는 병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더라고. 그 일로 난리 나고 인터넷에도 글이 올라가서 소문이 다 난 모양이야. 강종민이라는 이름은 사방팔방 다 퍼진 거지. 그 때문에 강세준은 그 병원 그만두고 도망치듯 잠적을 한 거고 아마도 그 후로 강세준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한 것 같아. 한철민 씨는 개명한 사실까지는 모르는 것 같고 나도 그때는 그냥 얘기 안 했어. 하여튼 한철민 씨는 죽이고 싶을 만큼 강세준한테 원한이 엄청 커. 이게 바로 내가 강세준하고 헤어진 이유야. 이 이야기를 듣고 파혼했는데 네가 그 인간을 신나서 주워간 거야. 알겠니? 당연히 채유리는 제 말을 안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저는 한철민 씨가 관련된 사진들이며 서류도 다 보여줬다고 죽은 한철민 씨의 동생 사진도 봤다고 했죠. 어쨌든 채유리는 말도 안 된다고 자기는 안 믿겠다고 강세준을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믿든 안 믿든 너 알아서 하라고. 네가 하도 궁금해하니 얘기해 준 것뿐이라고. 그리고 살면선 다시 마주쳐도 아는 체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떴고 고개를 돌려보니 채유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모든 얘기를 다 해줬음에도 채유리는 딱히 그 후에도 강세준과의 관계를 끝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결혼도 했고 임신도 했고 이제 와서 끝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한철민 씨가 저에게 알려줬을 때 저는 과감하게 끝을 냈잖아요. 채유리도 제가 언지를 해줬으면 과감하게 끝낼 줄도 알아야 하는데 결국 모른 채 하기로 한 것 같았죠. 그리고 그 후 저는 한철민 씨에게 강세준이 개명을 했다는 사실과 근무하는 병원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도 한철민 씨 덕분에 그 쓰레기를 피했는데 저도 한철민 씨에게 최소한의 도움은 돼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해주니 한철민은 이미 다 조사해보고 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그 후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채유리가 결국 1년도 되지 않아 이혼을 했다는 얘기를요. 친구들도 채유리랑 인연을 다 끊어서 무슨 일 때문에 이혼을 한 건진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채유리도 강세준의 밑바닥을 봤던 거겠죠. 그러니 제가 강세준의 비밀을 알려줬을 때도 믿지 않겠다고 했는데 뒤늦게 이혼을 했겠나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고 알게 된 거겠죠. 그리고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한철민 씨가 밤늦게 집에 가는 강세준을 뒤에서 습격했다는 얘기였습니다. 한철민이 골목길에서 강세준을 흠씨 두들겨 팼고 강세준은 그 일로 목숨에는 지장이 없지만 부상이 꽤나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한철민 씨는 그 길로 바로 자수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폭행으로 인한 형량은 피할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철민 씨는 강세준을 그렇게 때린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동생 때문에 강세준에게 크나큰 원한을 가지고 살았던 한철민 씨가 결국 형을 받게 된 것은 너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철민 씨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의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졌을까 싶기도 합니다. 게다가 강세준은 인터넷 도박 때문에 쓴 사채비 때문에 병원에까지 사채업자들이 다 들이닥쳐서 부상 치료도 안 받고 야반도주로 도망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도박 중독자의 말로가 저런 건가 싶어요. 어디에서 또 개명하고 두 얼굴로 살아갈지 아니면 저러고 살다가 비명 행사할지 그것도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서 두려움에 떨면서 지옥 속에서 살지 모르겠네요. 그때 제가 우연히 강세준의 메일을 본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고 조상신이 도왔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 메일이 아니었더라면 강세준이 개명한 진짜 이유도 몰랐을 거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결혼했을 테니까요. 이제 와서 보니 고급 포장지에 잘 쌓여진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쓰레기의 포장지만 보고 제 친구는 냉큼 주워갔다가 식겁을 한 거고요. 강세준과 한철민 씨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남에게 상처와 원한을 주고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한철민 씨도 부디 마음의 짐을 많이 덜어놓았으면 합니다. 강세준은 결국 어디에서라도 스스로 망할 인간이기 때문에 복수와 원한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이제라도 행복해지셨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